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 없게 되자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고요. 그에 따른 많은 삶의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별 기획,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를 진단한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가 몰고 온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먼저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휘청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14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요.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정량호 원장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정호고요. 오늘 주제인 뉴딜 정책의 중앙지원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대로 모셨네요. 예. 예,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할 주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자, 먼저 한국판 뉴딜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부터 좀 대답을 듣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 뒤에 오리지널 뉴딜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뉴딜 정책은 1920년대에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맞이하였을 때 세계 각국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을 한 뉴딜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보댐 건설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 약 5년간에 걸쳐서 2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된 후보댐에서 생산된 물 가지고 식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수력 발전까지 이용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의 뉴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뉴딜 정책의 기원을 한번 살펴봤고요. 교수님도 정의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정 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뉴딜의 단어 뜻은 대혁신, 변화 이런 것을 뜻합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판 뉴딜이 화두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갑자기 내수 경제가 위축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상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줄 도산이 예견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고용과 투자와 소비를 먼저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던 게 바로 뉴딜이고요. 그런데 이걸 기존의 어떤 그 산업만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뉴딜, 대혁신의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산업을 다시 이끌어보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주 희망찬 미래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예,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건은 한국판 뉴딜이 현실에 얼마나 통할까 하는 건데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 원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이것을 이어주는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디지털 뉴딜보다는 먼저 디지털 기술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DNA 기술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기술의 경쟁력을 좀 높이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술을 다른 산업 분야에, 다른 기술에 접목을 해서 그 분야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서 좀 스마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이라든지 금융, 의료 같이 우리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의 DNA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코로나 시대에 좀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이제 주가 되겠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은 지금의 석유라든지 뭐 석탄 같은 이런 화석 연료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50년도까지는 최대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원 자체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꿔야 되고요. 생산이라든지 우리 또 수송이라든지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장기간에 거쳐서 좀 해보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미래 어떤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위기를 벗어남으로써 그 앞으로 다가올 세계 사회에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 동시에 하는 그런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같은 쪽에서 뭐 변동이 좀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 안전망을 좀 확충을 해서 그런 고용 쪽에서 애로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고 해서 세 번째 축으로 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한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개요를 살펴봤는데 그런데 보니까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교수님, 좀 이례적인 경우죠. 뭐 엄청난 예산입니다. 160조. 예, 맞습니다. 작년 4월 22일로 기억하는데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혁신의 방안으로 이 뉴딜 정책이 처음에 발표가 됐었을 때 처음 예산은 70조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70조 원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그것을 다시 대폭 늘려서 160조 원으로 크게 다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는 이전에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어떤 단일 프로젝트로는 그렇게 예산이 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160조에 다다르는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까? 너무 또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런 사업안을 만들다 보니까 글쎄요, 조금 또 낭비가 생기지 않을까? 뭐 중복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이게 발표될 즈음에는 코로나19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빠르게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0조 원에 해당되는 어떤 그 예산을 책정할 때는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세부 어떤 예산 수립 계획이라든가 세부 지침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너무 발빠르게 어떤 대응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아주 정교한 계획들은 좀 미진한 편입니다. 오히려 160조 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은 이전에 누락됐거나 이전에 이미 수행하기로 결정됐던 것이 이번에 160조 안에 중복해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자칫 또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단기적인 에러를 극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20년, 30년을 준비하는 그런 쪽에서 좀 기초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정권과 관계없이 좀 추진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방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또 만들어가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거대한 국책 사업인 만큼 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뭐 또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제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한국판 뉴딜은 기존 경제정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5년 계획인데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과학기술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천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권과 상관없이 단연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차별화된 경쟁력을 결국 원천 기술 확보 여부에서 찾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60조 원에 어떻게 보면 1, 2년 동안 쓸 수 없는 이런 예산이 또는 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게 그 다음 정권의 어떤 뭐랄까요? 일부러 다르기 위한, 그래서 일부러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이거가 아닌 것을 선택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안 이루어질까 봐 걱정은 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정권과 아니면 정치 세력과 상관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대타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이유 때문에 수립됐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방향은 틀린 것은 아닌데 그 방향을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미진한 것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기존에 세웠던 160조 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시 설계, 실시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정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이 토론이 좋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앞서 설명하신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생겨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의 안정망 부분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내놨어요. 이 제도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심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실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회 쪽에서 조금 더 보완해주는 그런 제도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그 사회 안전망 관련된 그런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뭐 저희들도 예산이라는 것이 또 한정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후세 세대에게 부담을 좀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좀 생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외국 선진국 사례하고 비교해서 봐서라도 우리가 조금 좀 상황이 좀 상황도 괜찮고 전체적인 지원 비중도 낮은 상황이니까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높여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노동 정책은 이제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는 글쎄요, 어떤 노동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노동 시장도 파편화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프리랜서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굉장히 사회 안정망 확충을 하는 데는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취지에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더더욱 취약해졌던 계층을 가만히 보면요. 비정규직, 프리랜서,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이런 그 뭐랄까요? 열악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고용 안전 보험을 통해서 충분하게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는 저도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일단 두 분은 이 전 국민 고용보험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원칙적으로는 저 찬성을 하고요. 어떤 그런 이제 활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할 때 많은 분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서 좀 정했으면 좋겠고 그런 쪽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쪽으로 또 제대로 또 돈이 또 쓰이는지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워낙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희망을 걸어보자는 입장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 디지털 뉴딜 122초 만의 이야기라는 공식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알아야 됨. 예, 데이터댐을 강조한 것 같죠? 예, 정 원장님, 데이터댐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판 뉴딜 10대
이행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한 15.5조 원 정도가 이 데이터댐 구축하는 데 들어갑니다. 데이터댐은 그 뉴딜 정책에서 후보댐 건설하듯이 지금 현재 사회에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빠른 속도로 이런 여러 각 분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이걸 또 표준화하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가공을 해서 또 분류를 하고 이걸 그 산업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제 뭐 융합을 일으켜서 새로운 이제 일자리라든지 사업 모델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다 해보자는 것이 이 데이터댐을 구축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주도로 데이터를 모아서 민간에게 풀어주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예. 물론 또 민간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정부가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환경을 구축을 해서 또 그 주체가 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경우에 어떤 뭐 제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 부분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 분야에 각 부분에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댐들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프라 구축 쪽에 이제 15.5조 원을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게 지금 공공 주도로 그런 데이터 수집이 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 그러니까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것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뭐 어쨌든 간에 좀 데이터 모아서 잘 방류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작업이 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금 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요즘 제조 부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그런데 제조 부분을 발전시켰을 때 언제 일자리가 확보되느냐를 가만히 봤더니 그 제조 인프라가 숙성된 뒤에 그 제조 디바이스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창궐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더라고요. 따라서 데이터라는 것은 바이오, 의료, 농업, 기타 뭐 금융 이런 다양한 부분의 서비스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소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아둬서 이게 일정 수준 이상 성숙되고 나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가장 원천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 주도권을 우리나라처럼 공공이 완전히 주도하기보다는 공공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가장 요즘 화두가 되는 게 가야엑스라는 것인데요. 이 가야엑스는 EU 집행위원회가 하나의 사무국 역할만 하고 이 안에서 데이터들을 이합집산해서 모을 수 있는 워킹 그룹들을 그냥 만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유럽과 우리나라의 데이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누가 더 성과가 낼지는 한번 봐야죠.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는 분야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해서 시장을 열어주는 것은 좋겠지만은 이것이 다 정부 주도로 갔을 경우에 창출되는 일자리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5G 같은 경우에요. 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미국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주 기습적으로 했었죠. 분명 그런 것들은 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산업을 창궐하게 만들기 위해선 먼저 그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게 주요하긴 한데요. 그런데 너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성과 중심적으로 앞서서 이걸 런칭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 중심으로 너무 사업을 꾸려나간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전 5G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런 데이터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이 그게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주도권을 말씀하시는 민간 쪽이 좀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시장을 처음 열어가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민간 혼자서 하라고 했을 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처음 단계에서는 좀 해주지만 나중에 다양한 서비스하고 접목하는 쪽에서는 민간 데이터하고 서로 이합집산 융합을 해서 공공이 갖고 있는 데이터,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 같이 흘러가고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그것이 일자리까지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것이 분석되고 또 그 과정에서 시장의 어떤 맞춤식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많은 어떤 사업의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섬찟해요. 예, 디지털로 인해 똑똑해진 정부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 정부가 더 똑똑해지다 보면 글쎄요, 국가의 힘이 너무 커지고 또 우리 사생활은 더더욱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화두이긴 한데요.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도로라든가 항만, 댐, 전력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수집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긴 한데 이걸 조금만 잘못 활용하면 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스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한 수준까지 적정하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단순히 데이터 경제니 미래지향적인 화두니 이런 것들 속에서 과다하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이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디지털 뉴딜의 많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원장님 그래도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갈 길은 가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어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쪽에서 어떤 필수 사항인데 이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거냐 쪽에서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융합을 해서 새로운 쪽으로 좀 갈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재택근무 또 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다 벌써 하면 가까이 다가와 있잖아요. 그럼요. 디지털 기술이 이 정도 수준에 없었으면 예. 코로나로 해서 세상이 멈췄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좀 걱정이 생겼는데 또 원장님 말씀 드리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이쯤에서 시청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예, 질문해 주시죠. 디지털 뉴딜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이 만들어낸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을 통해 변화할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저희가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 작년 2월 달에 그 코로나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진짜 많이 일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 주려고 하고 우리가 가서 만나고 하더라도 대구 사람 안 만나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R&D 과제를 평가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비대면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데이터에 기반에 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바꿨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벌써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의료 같은 부분도 사실은 좀 센시티브하고 좀 보수적인 부분인데 원격 진료라든지 뭐 예방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금융 쪽에서도 사실은 뭐 어떤 고전적인 금융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융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고 있던 부분들을 좀 가속화시키는 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또 디지털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또 역작용 내지 부작용 측면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쪽에서 겪는 뭐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금융의 문제 이런 쪽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고 또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일을 볼 수 있는 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적으로 또 만나지도 못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은 또 그때로 또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을 또 동시에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념적으로 막연하게 그 회자되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점점 시장에서 구체화되어져 가고 아마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구체화하는데 좀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디지털 뉴딜과 함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린 뉴딜, 아까 원장님께서 뭐 간단하게 개요는 설명해 주셨지만 박 교수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산업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됐던 부작용 중에 하나는 탄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한 니즈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것이 통상 압박 또는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할 때 또 한 축이 그린 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들여다보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이 탄소 관련돼서 그린 뉴딜 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글쎄요, 굉장히 원가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필터, 여과 장치를 새로 구축한다든가 세계적인 표준에 선도적으로 부합하기 위해서 아주 인프라를 전부 다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들에게 이중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세계 통상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과 관련돼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환경과 관련된 노후 시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나름대로 반덤핑이니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에서 약간 배제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린 뉴딜에서는요, 국가의 이런 자원들을 바탕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아마 대거 돈을 많이 활용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선진국들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선진국들은 지금 그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는 아직도 뭐 조선, 철강 사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그린 뉴딜 정책 우리가 지금 제대로 소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산업 우리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은 생산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 과정 자체를 다 바꾸는 거고 연료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많이 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2050년까지 중립을 하기 위해서 벌써 지금 2020년도에 준비를 해야 맞출 수 있다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간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뉴딜도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린 뉴딜도 또 앞으로 그거 아니고는 세계 시장에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엄청난 돈이 드는 쉽게 말하면 빅푸시를 해야 되는 좀 그러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출발할 때부터 좀 잘 코디네이션을 해갖고 가야지 디지털 뉴딜 하라 그래서 디지털 뉴딜 열심히 했더니만 이것도 그린에 안 맞네 또 그린 뉴딜 하라고 돈을 하라 그러면 그거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맞춰가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산업은 엄청나게 제조업 것도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옮기는 거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정부에서 필요한 뭐 지원도 해줘야 되면서 같이 좀 가는 그런 쪽에서 처음 시작하는 뭐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민간 쪽에 그런 의견들이 다 수렴이 돼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짜 나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2050년까지 뭐 하자 말로 자꾸 구호식으로 나가버리면 별 효과도 없으면서 많은 것이 또 뭐 힘들고 하는 그런 쪽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선진국에서는 벌써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요인으로 이 환경적인 문제를 요즘 뭐 ESG라고 얘기하는데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뭐 이러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중요한 한 축이 에너지일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 근데 이게 글쎄요. 전기 원가 상승률이. 근데 제가 이렇게 한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력을 이제 포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게 되면 전기 생산 원가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되는데. 예, 그 부분에서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구축하는 제일 원활한 환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했었을 때 1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화석 연료를 사용했었을 때보다 더 원가가 절감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땅이 넓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 단가가 굉장히 높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단 또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대규모 생산하면 뭐든지 원가가 절감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규모로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부지도 없다 보니까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그러니 뭐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 단가도 다른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구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극복했냐면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던 적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도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되는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잘 규합해서 우리나라에만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그런 국가들, 유사한 국가들에게도 우리가 대규모로 동시에 납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럼 좀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산업이 조금 그 에너지, 전기를 덜 사용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책 찾기가 또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추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중국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출장을 갔었다가 한 그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를 내륙 지방에 있는요. 거길 지나가는데 좀 가슴 섬뜩한 슬로건을 하나 봤습니다. 에너지 코스트 제로 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중국말로 돼 있었는데. 아니, 밑에 영어로 되어 있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어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에너지 비용이 제로인 산업단지가 무슨 소린가 봤더니 거기는 중국의 중소기업들 또는 스타트업들을 대거 유치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바로 옆에 있는 고비사막 근처에서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무상으로 전력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기치 아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서 뭔가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었을 때 야,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걱정도 됐었습니다. 예. 한국판 뉴딜 정책, 지금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축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그래도 지금 얘기 나눈 것은 여전히 문제점은 많죠.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문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또 개념을 새롭게 또 추가를 했어요. 제가 유추컨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불황이 있고 나서 첫 번째로 유발되는 사회 현상은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그 양극화와 함께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은 특정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 도시가 소멸하거나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냐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그럼 수도권 과밀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촉발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지역 경쟁력이 크게 낙후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산업을 이끄는 그 공간적인 지역을 수도권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도 골고루 안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예. 거기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세계적으로 한국 경제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산업의 다이버시티, 즉 다양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쏠림 현상이 너무 높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산업의 한켠에는 오래전부터 주목하지 않았는데 화장품을 만든던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K-뷰티 산업이 지금 창궐할 수 있었었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육성이 될 수 있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산업의 다양성이 점점 훼손돼 가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 울산에서 조선, 포항에서 제철을 했던 것처럼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를 꾸며보자. 이게 두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겠다.
저희도 사실은 그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2014년도에 서울에 있다가 예. 대구로 내려갔는데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하고 지방에서 끌어당기는 흡입 요인이 있고 가기 싫어하는 배출 요인, 수도권에 남아있는 배출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은 기쁜 마음으로 가셨죠? 저는 최근에 가가지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갔는데 그런 흡입 요인하고 배출 요인을 봤을 때 흡입 요인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방이 더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해결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밀어줄 때 한꺼번에 심하게 밀어줘야 흡입 요인이 어느 정도 돼서 나가는 거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다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나서서 그걸 좀 푸시를 좀 하자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인프라를 갖춰야 이제 어떤 클러스터든 도시든 흡입할 수가 요인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육 문제, 교육 인프라를 뭐 지방 어떤 혁신 도시건 클러스터를 만들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뭐 오늘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먼저 원장님이요. 코로나19는 어느 때는 극복이 되겠죠. 또 예. 극복이 되고 하겠지만 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그 사회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올 그러한 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애로점을 좀 경제적 불황을 좀 극복하자는 거지만 거기서 그쳐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 큰 그림에 통해서 저는 좀 사회적인 어떤 동의를 좀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키워가면서 뭐 정권이 바뀌든지 뭐 관계없이 계속 꾸준하게 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런 쪽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좀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면 여러 가지 나왔던 뭐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 우리 후세들이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해보고 그런 부분들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되었다는 쪽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영속성은 참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5년 단임제. 네. 학교도 마찬가지죠. 총장 임기 4년. 네, 맞습니다. 원도 마찬가지고요. 원장 임기 3년. 모든 조직,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그렇네요. 진짜 지적하신 대로 네. 좀 영속성을 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들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예. 원장님께서 연속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 다른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화두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해외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에 OECD 관료분 한 분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균형이 제일 잘 된 나라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요. 저도 혁신도시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걱정을 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예전에 포항, 울산, 광양 그걸 꼽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어촌 마을이었던 경남의 울산, 경북의 포항 이런 곳을 세계적인 조선단지, 세계적인 철강단지로 만들었던 사례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성공했던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의 정반대쪽에 있었던 게 가장 성공했는데 지금 혁신도시는 성공이 아직 잘 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나눠주기 시기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14개 시도를 모두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했었더라면 이 혁신도시 중에서 몇 가지는 정말 세계적인 또 성공 사례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60조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 뉴딜 사업에 책정됐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백가쟁명식으로 나열식으로 될까 봐 걱정이 돼요. 이 귀중한 자금을 선택과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는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좋은 방향성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방향성을 찾아내는데 좀 국민적인 합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국가 프로젝트죠. 한국판 뉴딜 정책. 단기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로써 특별기획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를 진단한다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책임교수 그리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함께 탄소 중립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